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계산 및 합성생물학 실험실 석박통합과정 임찬영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셀프 어텐션과 트랜스포머에 대한 내용인데요. 굳이 생물학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인공지능인 셀프 어텐션과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발표하는 이유는 이 셀프 어텐션과 트랜스포머에 기반한 많은 언어 모델들이 최근 생물학의 여러 분야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단백질 구조나 단백질 서열 분야에서 이러한 언어 모델들이 큰 성능을 발휘하고 있고, 최근에는 시퀀스 같은 분야에서도 이러한 랭귀지 모델들이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언어 모델들을 잘 이해하고 다루기 위해서는 이들이 기반이 되는 셀프 어텐션과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주제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메인 논문은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2017년에 구글 브레인 팀에 의해 발표되었고, 이 논문이 중요한 이유는 이 논문에서 요즘 랭귀지 모델에서 많이 쓰는 트랜스포머라는 개념을 가장 먼저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한 언어 모델들이 현재 언어 모델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트랜스포머는 셀프 어텐션이라는 알고리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런 셀프 어텐션과 트랜스포머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이들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인공지능의 기본 지식들을 먼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딥러닝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일종인데요. 머신러닝은 딥러닝보다 훨씬 이전부터 사용되어 왔던 방법으로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조정함으로써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기계학습 모델이었습니다.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숨겨진 파라미터들과 그 다음에 이 파라미터들을 컴퓨터가 조정하느냐 조정하지 않느냐인데요.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람이 직접 벡터나 파라미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컴퓨터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컴퓨터의 결과값을 바탕으로 또다시 사람이 조정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딥러닝의 경우에는 이러한 과정을 컴퓨터가 모두 대신해주게 되는데요. 이는 사람이 데이터를 가공하는 것보다 컴퓨터가 데이터를 가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게 됨으로써 가능한 현상입니다. 기존의 머신러닝에서는 컴퓨터는 그저 사람이 입력한 피처에 따라서 분류만을 실행했지만 최근의 딥러닝 모델에서는 이러한 피처 익스트랙션 과정까지 컴퓨터가 모두 대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딥러닝은 사람이 넣어준 인풋 데이터와 그 다음에 아웃풋 결과값을 통해서 컴퓨터가 스스로 인풋 데이터와 아웃풋 데이터 사이의 여러한 특징들, 그리고 이 특징들이 관계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이를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딥러닝은 어떻게 이 주어진 문제와 답이 관계를 파악해서 이 답을 찾는 과정을 학습하는지 이걸 컴퓨터가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딥러닝에서 사용되는 몇몇 중요한 키워드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라미터는 모델 안에 존재하는 변수를 뜻하는데요. 이 모델 안의 변수들 중에서도 특히 트레이닝 과정을 통해서 옵티마이제이션 되는, 그러니까 학습을 통해서 그 수치가 변화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 파라미터의 변화에 따라서 인풋과 아웃풋 사이의 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파라미터가 많을수록 당연히 모델이 더 정교해지고 성능이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모델이 학습에 걸리는 시간은 이 파라미터의 수에 반비례하며 또한 파라미터가 많으면 모델이 너무 과적합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적합이란 모델이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학습되어서 트레이닝 셋이 아닌 다른 일반적인 셋들에 대해서 정확한 값을 내놓지 못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 파라미터가 많아지게 되면 추출하는 피처들이 너무 많아진다고도 할 수 있고, 따라서 중요하지 않은 혹은 트레이닝 셋 내에서만 존재하는 몇몇 피처들을 모델이 너무 과도하게 학습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들은 이 파라미터들을 정하는 파라미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학습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층이 수를 얼마나 할 것인지, 학습이 반복 횟수를 몇 번으로 할 것인지 등이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파라미터와 하이퍼 파라미터의 차이점은 파라미터는 모델 안에 보통 숨겨져 있으며 각각의 파라미터가 모델에서 어떤 특징을 뜻하는지,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종의 블랙박스와 같은 것이고, 하이퍼 파라미터는 이 파라미터들을 정하기 위해 사람이 직접 넣어주는 수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은 방정식, 그 중에서도 특히 연립 방정식을 푸는 것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렇게 값들이 주어져 있으면 이 값들을 어떻게 나누는지를 정하는 게 이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풋 값들을 가장 잘 나눌 수 있는 기준, 그러니까 특징이 무엇인지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찾아가게 됩니다. 각각의 파라미터는 서로 독립적으로 혹은 서로 연관되어서 그렇게 값이 변할 수가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는 단순히 2차원에서 하나의 파라미터를 통해서 이 피처 셀렉션을 하는 것을 나타냈지만, 실제 딥러닝 모델에서는 굉장히 많은 수의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파라미터가 이러한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 가지고 모델이 인풋과 아웃풋 사이 관계를 잘 설명할 수 있는 피처를 찾게 됩니다. 다음으로 토크나이제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크나이제이션은 긴 인풋을 잘게 잘라가지고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바꾸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풋으로서 책 한 권이 주어졌다고 하면 이 책 한 권을 통째로 그냥 벡터로 변환하는 것은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는데요. 따라서 이 책 한 권을 의미를 갖는 작은 단위들로 쪼개가지고 그렇게 벡터로 바꿀 수 있게, 유의미한 벡터로 바꿀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이 토크나이제이션입니다. 엠베딩은 실제로 이 토큰들을 벡터로 바꾸는 과정인데요. 이 토큰들에서 각각 특징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특징들을 컴퓨테이블 벡터 밸류로 바꾸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러한 엠베딩된 벡터들은 서로 디멘션의 수가 같아야 하는데요. 이 이유는 뒤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한 문장에서 토크나이제이션과 엠베딩 과정을 가장 단순하게 표현한 슬라이드입니다. 여기 보이는 대로 각각의 단어들을 의미를 갖는 토큰 하나로 변환한 다음에 이 토큰을 각각 서로 다른 벡터로 변환했는데요. 사실 실제 한국어의 토크나이제이션 과정에서는 이렇게 단어 단위가 아닌 형태소 단위로 토크나이제이션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토크나이제이션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 같은 의미와 형태를 갖는 단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인데요. 한국어에서는 이렇게 바람이, 많이처럼 단어 뒤에 전미사가 붙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바람과 바람이를 서로 다른 단어로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그냥 단순한 예시이기 때문에 바람이 같은 경우도 그냥 하나의 토큰으로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앞 페이지에서 사용된 것보다 조금 더 복잡한 엠베딩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 페이지에서는 엠베딩을 그저 단어의 개수만큼의 벡터를 길이를 만들고 각각의 단어들을 하나의 독립된 유닛 벡터, 그러니까 단위 벡터로 취급하는 그러한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이 슬라이드에서는 각각의 단어들이 갖는 의미를 좀 더 공유하기 위해서 조금 다른 방식의 엠베딩을 사용했습니다. 윗 문장인 바람이 많이 불어서 체감 온도가 낮으니 감기 조심하세요 라는 문장에서 낮으니 라는 단어는 춥다, 온도가 낮다와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밑에 문장에 있는 일교차가 커서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다와 서로 비슷한 모양의 벡터로 엠베딩이 되었습니다. 서로 춥다, 온도가 낮다와 같은 특징을 공유하기 때문에 000011 그리고 000011처럼 서로 비슷한 모양의 벡터를 공유하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낮에는 덥고 부분에서 덥고는 이 둘과 반대되는 온도가 높다, 덥다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는 반대로 111000이라는 벡터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랭귀지 모델링에서 중요한 것은 이 엠베딩 과정에서
얼마나 이러한 특징들을 잘 잡아낼 수 있느냐, 얼마나 피처 셀렉션을 할 수 있느냐가 키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언어 모델이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랭귀지 모델이 바이올로지에서 왜 중요할까요? 이는 아래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에는 그에게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갑자기 대학원을 가겠다고 한다.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체감 온도가 낮으니 감기 조심하세요라는 문장 두 개가 있는데요. 이 두 문장에서 바람이라는 단어는 서로 같은 단어이지만 상당히 다른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프로테인의 시퀀스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트레오닌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스트럭처, 그러니까 위에 시퀀스는 알파 헬릭스 안에 있는 트레오닌, 아래에 있는 트레오닌은 베타 시트 스트럭처 안에 있는 트레오닌입니다. 따라서 이 두 트레오닌은 서로 같은 아미노산이지만 스트럭처럴 미닝, 그러니까 스트럭처 내에서 어떠한 그러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어떠한 스트럭처를 나타내는지는 서로 전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테인과 언어는 서로 문맥이라는 것을 공유하는데요. 이 문맥이라는 특징은 서로 같은 형태를 가졌지만 서로 다른 뜻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랭귀지 모델링은 지금까지 쉽게 밝혀낼 수 없었던 이 프로테인이 시퀀스 투 스트럭처에서의 문맥을 잘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언어 모델들이 프로테인에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프로테인이 랭귀지 모델링 적용의 예시입니다. 이렇게 언어에서 각각의 단어를 따로 토큰으로 만들어서 엠베딩을 실행한 것처럼 프로테인도 각각의 아미노애시드 또는 아미노애시드설 여러 개를 하나로 묶은 투머, 쓰리머, 포머를 이렇게 하나의 토큰으로 취급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엠베딩을 진행하여 랭귀지 모델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RNN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NN은 Recurrent Neural Network의 줄임말인데요. 이 Recurrent Neural Network는 이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input, hidden layer, output으로 구성된 모델입니다. Recurrent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슷한 모양의 구조가 이렇게 재기적으로 반복되어 있는 것이 RNN 모델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수식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A와 B 같은 경우에는 유닛 H에 대한 인풋입니다. 그리고 W는 웨이트 팩터라는 것인데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저 이 인풋에 곱해주는 일종의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수식이 첫 번째 수식에서 보이듯이 이 인풋 유닛들에 의해서 웨이트 팩터가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정된 웨이트 팩터를 바탕으로 이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다음 단계의 이 인풋을 구하게 되는데요. 여기 아래에서는 이번 단계의 인풋과 웨이트 팩터의 썸, 그 합과 그 다음에 이전 단계에서 만들어진 그 인풋과 웨이트 팩터의 썸을 통해서 다음 단계의 인풋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들어오는 인풋들을 통해서 웨이트 팩터를 조정하고 이 웨이트 팩터와 인풋을 통해서 만들어진 값을 다음 단계로 넘겨주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선 이 넘겨받은 값과 새로운 인풋을 통해서 또 다음 단계로 넘겨줄 아웃풋을 만들고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에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 단점이 뭐냐 하면 아까 앞선 슬라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앞서 들어온 정보는 그 웨이트 팩터와 아웃풋으로 변환된 다음에 다시는 이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의 모델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앞서 들어온 정보는 이 웨이트 팩터와 아웃풋으로 변환되면서 정보의 소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소실된 정보를 뒤에서 복구할 수 없기 때문에 앞서 들어온 정보는 뒷단계로 갈수록 정보의 왜곡 또는 정보의 소실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는 언어 모델에서 상당히 치명적인 일인데요. 왜냐하면 언어 모델은 문장 전체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언어 모델에서 다음 자리에 올 어떤 단어를 예측할 때 바로 앞에 있는 단어만을 통해서 혹은 앞에 있는 두 개의 단어만을 통해서 이걸 예측하려면 상당히 어렵고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좀 길게 보면 문장 전체를 어느 정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앞에 있는 일반적인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정보일수록 뒤로 갈수록 소실이 커지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롱 쇼텀 메모리라는 것인데요. 이 롱 쇼텀 메모리는 일종의 기억할 정보와 기억하지 않을 정보를 걸러가지고 몇몇 정보는 계속 뒷단계로 기억에 넘겨주는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면 포겟 게이트라는 것이 추가되었는데요. 이 포겟 게이트를 돌면서 이 셀은 정보를 어떤 것은 잊고 어떤 것은 장기 기억으로 보존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1번에서 들어온 인풋이 이 히든 레이어를 계속 통과하면서도 어느 정도 기억이 보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동그라미 쳐진 것이 열려있는 게이트고 이 금이 그어진 것이 닫혀있는 게이트입니다. 따라서 1번에서 들어온 정보가 이렇게 4번을 통해서 나갈 때까지 이 히든 레이어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식을 이용하면 아까 이 일반적인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보다 문장의 앞부분에 있는 중요한 정보들을 좀 더 선택해서 보존시킬 수 있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롱 쇼텀 메모리 방식에도 한계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의 자체적인 문제 때문인데 시퀀셜 러닝 네트워크, 그러니까 결국 직선으로 계속 반복해서 학습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앞선 스테이지에서 보존해서 가져오는 기억이 많을수록 메모리를 더 많이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 시퀀셜이라는 특징 때문에 병렬 처리가 힘들기 때문에 컴퓨터 자원이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기 적혀 있는데요. 여기서 T layer cannot be calculated before T-1 layer calculated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퀀셜한 과정이기 때문에 앞 단계의 아웃풋이 있어야 다음 단계의 인풋으로 그 아웃풋이 사용되고 뒷단계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뒷단계를 먼저 절대로 진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선 논문의 메인 토픽인 셀프 어텐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어텐션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어텐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어텐션은 인풋 밸류를 통해 웨이트를 체인지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밑에 있는 수식에서 이 W를 이 K 값을 통해서 조정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여기 시그마 i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w가 i에 있다고 가정하면 w0부터 wi까지 이 w들을 더한 값은 2입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w들의 값을 인풋인 k 값을 통해 가지고 조정하는 과정이 이 어텐션 과정인데요. 이 k는 벡터 오브 토큰, 그러니까 아까 엠베딩이 끝난 다음에 인풋으로 넣을 수 있는 이러한 벡터를 뜻합니다. 이런 토큰들을 매트릭스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웨이트 팩터인 W의 이 벡터와 연산을 하는 것이 이 어텐션 과정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앞선 단계에서 어텐션이 끝난 뒤 이 결과값을 다음 단계에 넘겨주게. 셀프 어텐션은 어텐션과 기본 개념은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 어텐션의 QKV가 같은 토큰, 그러니까 같은 인풋에서 오는 값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RNN의 어텐션 과정에서는 여러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풋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인풋을 아웃풋으로 바꾸기 위한 이러한 K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아웃풋 벡터인 V가 따로 있고 이러한 구조인데요. 하지만 셀프 어텐션은 같은 모델을 여러 번 도는 그러한 개념이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오는 이 Q와 K와 V 값은 모두 같습니다. 그렇다면 QKV가 서로 같은 인풋 토큰에서 오는데 왜 굳이 QKV를 구분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번 슬라이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QKV의 서로 다른 점은 웨이트 팩터가 다르다는 것인데요. 여기 이 X는 인풋 토큰, 그러니까 엠베디딩 된 어떤 토큰입니다. 이런 토큰들에 이렇게 각각이 Q, K, V, 유니크한 웨이트 팩터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Q와 K와 V 값을 얻게 되는데요. 이 웨이트 팩터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세 개의 값은 같은 토큰에서 온 같은 성질 것이지만 다른 웨이트 팩터로 인해서 서로 다른 값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차원을 가진 이 세 개의 Q, K, V를 통해서 이렇게 소프트맥스라는 식에 넣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최종 값인 G를 얻게 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엠베딩을 활용한 트랜스포머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트랜스포머는 먼저 인풋과 아웃풋을 받는데요. 이 인풋과 아웃풋을 각각 토큰으로 변환하고 이렇게 벡터로 엠베딩을 합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이듯이 이렇게 들어온 인풋 엠베딩은 먼저 멀티헤드 어텐션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멀티헤드 어텐션은 간단히 말하면 H계의 서로 다른 어텐션 과정을 준비해가지고 이 어텐션을 패러렐하게 해서 이 결과값들을 합치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병렬화함으로써 여러 개의 계산을 동시에 패러렐하게 처리할 수 있어 컴퓨팅선에서 이득을 가져갈 수 있고 또한 여러 개의 어텐션 과정을 갖고 있다 보니 서로 다른 특징들을 셀렉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더 적합한 특징을 고를 수 있는 그러한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아웃풋도 비슷한 엠베딩 과정을 거치는데요. 하지만 아웃풋은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이라는 조금 다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은 이 일반적인 멀티헤드 어텐션과 비슷하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행렬상에서 일부분을 마스크, 그러니까 가리게 됩니다. 이렇게 가리는 이유는 단순한데요. 램디신 모델에서는 각각의 피처들을 행렬들이 연산을 통해서 그렇게 웨이트 팩터를 조정하고 그런 모델링 과정을 통해서 얻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이 아웃풋에서 이런 행렬들이 모두 공개가 되어 버리면 이것은 아웃풋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답을 보고 답을 찍는 그러한 과정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아웃풋 엠베딩 과정에서는 일부분을 가려야 이 웨이트 팩터를 학습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아주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그냥 사람이 학습한다고 가정했을 때 단어의 일부분을 가린다라고 그런 식으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텐션 과정을 한번 거친 인풋과 아웃풋은 피드포워드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한번 모여가지고 또다시 멀티헤드 어텐션을 더 진행한 다음에 이렇게 합쳐진 정보를 또 피드포워드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리니어 소프트맥스 과정을 거쳐서 아웃풋 프라버빌리티, 그러니까 특정한 형태의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을 이렇게 계산해내게 됩니다. 이 프라버빌리티라는 표현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언어 모델에서 우리는 그냥 우리가 어떤 인풋을 넣어주면 그 인풋에 따라서 아웃풋을 뱉는 것만을 보기 때문에 그냥 어떤 단어 넣어주면 빈 칸에 들어갈 단어 그냥 골라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르는 과정은 이렇게 학습된 확률을 통해서 이 앞에 있는 단어들과 뒤에 있는 단어들을 고렸을 때 여기에 빈자리에 들어갈 단어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 확률은 몇 프로고 그 다음으로 어떤 단어가 들어갈 확률은 몇 프로고 그러니까 이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단어는 이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르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웃풋이 프라버빌리티로 나오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학습된 기본적인 트랜스포머 모델은 기존에 있던 랭귀지 모델 등보다 당시 높은 점수를 기록했었는데요. 여기 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빅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모델들보다 한 5분의 1, 10분의 1 정도의 그런 컴퓨팅 자원만을 소모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모델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고
이 베이스 모델은 이 빅 모델이 한 7분의 1 정도밖에 또 자원을 소모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모델에 비해서 밀리지 않는 그러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트랜스포머 모델은 이 컴퓨팅의 효율성과 그 다음에 아웃풋의 정확성 두 면에서 모두 기존의 모델들보다 훨씬 성능이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셀프 어텐션과 트랜스포머의 장점은 인풋 토큰들이 인포메이션을 기억하기 좀 더 용이하고 그 다음에 모델의 일부 파트를 평행화시킴으로써 시간과 컴퓨팅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트랜스포머의 장점들을 활용한 다양한 언어 모델들이 버트, GPT 등등 최근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언어 모델들을 활용한 프로그램들인 알파폴드와 ESM폴드 같은 프로그램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트랜스포머를 활용한 언어 모델이 가진 잠재력은 무궁무진하고 이를 생물학에서 활용하는 것 또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